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지금쯤 되어지면 정시의 최초 합격자 발표가 대부분 대학들마다 진행이 되어진 상태고 2월 5일이나 7일 정도가 되어지면 거의 모든 대학의 최초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추가 합격자 발표와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텐데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추가 모집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마 지금쯤 이제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예비 번호를 받아서 합격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대학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추가 모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추가 모집은 이번에 불합격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셔야 되겠지만 이번에 가나다군에 합격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단 가나다군에 합격하신 분들이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시려고 한다면 등록한 학교에 등록을 포기하셔야 되고 그 등록 포기 시점은 추가 모집 원서 접수 전이라는 점, 이 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추가 모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정시 모집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일반적인 데이터 기준의 분석 방법과 다르게 정시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부분들이 많다라는 점을 제가 추가 합격 방법론이라고 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은 또 추가 모집만의 특징과 전형 방식들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지 정시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냥 원서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잘 고민하시고 방법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추가 모집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가 2021학년도 추가 모집이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대학의 모집 인원은 그대로 있지만 지원하는 학생들, 수험생의 숫자가 많이 감소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결국 경쟁률의 하락이 이루어졌고 이런 경쟁률의 하락은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나 학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에 대해서 경쟁률 하락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모집의 대학과 모집 인원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년도 2021년도의 재수생의 비율이 29.9%인데 2022학년도의 재수생의 비율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올해 다시 말해서 전년도에 수능시험을 보셨던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들 중에서 본인의 점수대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재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 추가 모집에 원서 지원을 하지 않고 등록을 포기한 채로 재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위권 점수대에 공백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들을 여러 가지 고려하시기 때문에 올해 추가 모집이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제가 적어놨었던 것처럼 정시에 불합격해도 추가 합격으로 추가 모집으로 합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추가 모집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실 때 가장 핵심 사항이 뭐냐면 지원 자격과 추가 모집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시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는 수시 모집에 합격한 분들, 수시 모집 합격한 분들은 대학의 유형 또는 전형의 방식과 관계가 없이 수시 모집에 합격하신 분들은 정시나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점을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산업대학이나 예외로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교의 정시에 합격하신 분들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대나 전문대가 아닌 일반 대학의 정시 모집에 합격하신 분들은 만약에 추가 모집에 등록하시려고 한다면 추가 모집 원서 접수 직전에 등록을 포기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거든요. 이번에 정시 지원하셔가지고 불합격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추가 모집으로 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합격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번에 서울여대를 합격을 했어. 숭실여대를 합격하거나 숭실대를 합격하거나 세종대를 만약에 합격하거나 경북대를 합격했었을 때 과연 합격한 대학을 포기하고 추가 모집으로 갔었을 때 더 상위권 대학의 합격이 가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사실 가장 큰 고민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분은 타 대학에 추가 합격한 경우죠. 정시 원서 접수도 마찬가지인데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시 지원해서 가나다군에서 1차적으로 최초 합격을 했어요. 하나의 대학에서 가군에서
그런데 나군과 다군은 불합격하거나 예비번호를 받았다. 그런데 추가 합격자 발표 기간에서 나군과 다군에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과연 가군의 최초 합격한 발표, 최초 합격한 대학에 먼저 전화를 해서 등록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추가 합격에 등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합격된 대학에 먼저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최초 합격한 가군에 전화를 해서 등록을 포기할 것인지, 이 부분의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당연히 순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등록을 포기하셔야만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 합격한 학교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등록한 대학에 전화하셔서 등록 취소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고 환불을 받고 난 다음에 추가 합격한 대학에 대해서 등록하시는 순서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원서 접수의 횟수의 제한은 없죠. 핵심은 뭐냐면 정시는 가나다군 3번 있으니까 원서 지원을 3번 하게 되어지는데, 추가 합격은 아시는 것처럼 가나다 군이 없어요. 군이 없이 그냥 일괄로 한 번에 원서를 지원하게 되어지고, 대신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어요. 횟수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점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정시는 가나다군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숭실대를 예를 들어서 숭실대를 가군이 있고 숭실대 나군이 있고 숭실대 다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나 다군일 때 숭실대에서 가장 높은 점수대를 보여주는 건 다군이란 말이에요. 다군에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러면 다군에 있는 숭실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다군의 숭실대의 점수를 생각하시고 추가 합격의 원서를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군의 숭실대는 가나 다군이 있었을 때 다군의 점수인데, 추가 모집에서는 군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학과의 점수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되고, 홍익대도 마찬가지죠. 홍익대는 다군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보다 어떻게 보면 점수대가 높은 점수대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홍익대학교가 다군이 아니라 추가 모집에서 군 자체가 없이 선발을 하게 되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점수는 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특징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점수 환산 방식은 정시 지원과 동일하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8번째가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설명할 내용인데, 원서 접수 방식 또는 합격자 발표의 일정은 대학들마다 다 다르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정시 원서 접수는 아시는 것처럼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추가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추가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나고 나면 정시에서 수시로 이월되어지는 인원이 확정이 되어지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시 원서 접수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이 모든 대학이 동일하게 진행을 하죠. 그런데 추가 모집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는 원서 접수 일정은 대학들마다 약간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2월 20일에서 2월 22일 정도 사이에 또는 2월 23일까지 원서 접수가 마감인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원 대학의 원서 접수일과 원서 접수 마감일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대학을 결정하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뭘 하셔야 되냐 하면, 추가 모집으로 원서를 쓰셔야지 결정이 되시면 내 성적대 전형 방식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딘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별로 원서 접수 일정의 시작점과 끝점을 먼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국민대를 예를 들면, 국민대는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공지하는 게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있어요. 이게 모든 대학이 1, 2, 3차, 5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학은 1, 2, 3차만 있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는 1, 2, 3, 4, 5차가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1, 2, 3, 4, 5차가 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1차, 2차, 3차, 4차, 5차로 가면서 모집 인원의 변동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추가 모집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제일 첫 번째 대학에서 추가 모집을 진행할 학과와 모집 인원을 공지하죠. 발표하죠. 최초 인원이 공지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게 모든 대학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자, 지금 보시면 숭실대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 일정이 2월 20일에서 2월 23일이니까 국민대보다 하루 더 길어요.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두 번째는
합격자 발표가 원서 접수를 23일까지 하고 난 다음에 26일 날 바로 최초 합격자 발표를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숭실대학교는 원서 접수 일정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바로 합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모집 인원의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모집 인원의 변동이.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숭실대학교를 보시면 숭실대학교에서 최초로 선발하겠다는 인원이 25명을 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25명. 그런데 최종 선발 인원이 25명이죠. 다시 말하면 숭실대 같은 부류의 학교들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냐면 제일 첫 번째 추가 모집 인원이 확정이 되어지고 나면 추가 모집 원서 접수 전에 들어가기 전에 모집 인원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확정되어진 모집 인원으로 변동 없이 그대로 가는 거죠. 변동 없이. 그래 가기 때문에 모집 인원의 변동이 없다는 게 특징인데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국민대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공지 기간이 있어요.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이 기간이죠. 2월 20일에서 22일 사이 안에 1, 2, 3, 4, 5차. 예를 들어서 1차인 2월 20일에는 오전 10시에 한 번 하고 3시에 한 번 하고 10시에 한 번 하고 3시에 한 번 하고 10시에 5번에 걸쳐서 모집 인원이 추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종대의 예를 들면 세종대는 최초의 선발 인원이 43명이었는데 마지막에 선발 인원이 50명으로 7명이 늘었어요. 이건 2019년도에 모집 인원의 변동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수리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2명이었다가 4명으로 늘었고 생명시스템학과는 3명이었다가 5명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지능기전공학부는 2명에서 3명 그 다음에 기계항공우주공학부는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또 모집 인원이 0명이었었던 학과가 모집 인원이 새로 추가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 대학들마다 첫 번째 원서 접수 일정이 다르다는 점, 두 번째 지원 대학들마다 어떤 대학은 모집 인원이 원서 접수 처음에 모집 인원이 공지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변동 없이 가는 숭실대와 같은 형태의 대학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세종대나 국민대처럼 원서 접수 기간 내에 1, 2, 3, 4, 5차에 걸쳐서 모집 인원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대학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대학은 합격자 발표가 25일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져요. 합격자 발표 이루어지고 나면 25일 하루 동안에만 이루어집니다. 등록이 단 하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미리 하고 계셔야 돼요. 추가 모집은 하루밖에 없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충원 합격자가 25, 26, 27일에 걸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합격자 발표는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데 충원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개별 전화 통보입니다.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사실 거의 바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신속하게 준비하실 점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성적 또는 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등을 고려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확정해 두시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추가 모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지원할 대학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대학의 세부적인 모집 일정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 공지가 되어지는 시점에 대한 부분들 합격자 등록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다 체크해 두고 계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최초 합격자도 거의 하루 10시에서 16시 사이에 등록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등록이 진행하셔야 되고 이때 등록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이때 떨어졌던 학교들 중에서 충원 합격자가 발생이 되어지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재등록과 취소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숭실대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 일자가 2월 20일에서 23일에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최초가 26일 날 10시까지 10시에 최초 합격자 발표를 시작하고요. 그러고 나면은 등록이 바로 26일 날 10시부터 4시 사이에 등록해야 돼요. 10시에 발표하고 10시부터 4시 사이에 등록하셔야 되고 이 등록이 안 되면 바로 충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충원 합격자를 9시에 발표를 해요. 그러고 나면 바로 충원 합격자도 바로 등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요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대학들마다 결국은 이렇게 전형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추가 모집을 진행하시려고 하면
먼저 선행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그냥 어느 대학 나오나 봐서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수능 점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지원할 대학과 학과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선별적으로 정리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과 학과가 인원이 확정이 되어지면 대학별 모집 인원을 다 확인해서 결국은 원서 접수 일정, 원서 접수 마감일, 그 다음에 모집 인원 공지 시점,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 발표, 추가 합격자 발표의 시점까지를 다 일정을 확인해 두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등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다 해두셔야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지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과연 그러면 추가 모집으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성적대가 경쟁력이 있냐 이건데 자연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 표준 점수를 예를 들어서 370점 정도의 표준 점수라고 했었을 때 숭실대학교 기계공학과나 서울과학기술대나 단국대 같은 데나 충남대, 충북대, 부산대, 경북대 같은 데를 원서를 썼던 분들이 있죠. 근데 원서를 쓴 게 그냥 상향으로 원서를 쓴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원서를 뭐 예를 들어서 적정 안정 지원이거나 아니면 약간의 상향 정도로 해서 원서를 이런 대학에 썼다. 근데 이런 대학에 썼는데 내가 만약에 이번에 불합격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정도의 성적대면 다시 추가 모집해서 동일 대학을 대부분 합격할 수 있어요. 대부분. 물론 그때 원서 지원의 전략과 학과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추가 모집으로 가면 이 정도의 성적대가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는 점. 그리고 밑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 아래에 있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340점을 맞은 학생들이 추가 모집으로 간다고 해서 갑자기 360점대의 학과에 원서를 써서 붙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상향 지원은 가능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올해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 성적대의 원서를 쓰셨던 분들 중에서 불합격했었던 분들이 다시 재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에 대한 점수에 대한 기준점이 높기 때문에 재수를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원서 지원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점수대에서 작년과 다르게 약간의 공백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350에서 370점대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370점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추가 모집에서 진행하는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또는 수의과 대학 같은 이런 대학의 원서를 지원을 하실 수 있겠죠. 자, 문과 같은 경우는 보통 점수대가 어느 정도 되어지냐면 숭실대나 세종대학교 또는 뭐 경북대나 국민대나 단국대, 충남대 또는 충북대학교 요 정도의 대학교의 원서를 쓰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에서는 사실 기회가 많아요. 떨어진 게 아쉽긴 하지만 내가 이번에 원서를 썼는데 서울여대에 원서를 썼다 떨어지고 성신여대에다 원서를 썼다 떨어졌어. 서울과기대 원서를 쓰고 아주대를 쓰고 인하대를 썼는데 원서를 써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런 학생들은 추가 모집에서 사실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단 그 원서 지원이 어땠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아주대학교를 10점 상향을 해서 상향을 쓴 거야 라고 한다면 사실 얘기가 달라지긴 하지만 아주대를 적정한 정도의 원서 지원을 했다. 그런데 아깝게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불합격했다 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추가 모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 원서 접수과 많은 부분이 달라요. 특히 지원하시는 분들의 성향, 또 원서 지원의 성향,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 또는 원서 지원의 방법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나의 경쟁자가 되는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향과 원서 지원의 패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이번에 추가 모집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그 정시가 최초 합격자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이제 추가 합격자 발표를 진행하게 되어질 텐데 정시에 다 불합격하신 분들은 추가 모집에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으시고 두 번째, 정시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만약에 추가 모집에 한번 재도전의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추가 모집 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등록을 포기하셔야 된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고 보통 추가 모집은 대학들마다 뭐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보통 서울에 있는 대학들로 기준으로 하면 홍익대, 동국대학교 하위권의 대학들이 거의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홍익대나 동국대 위쪽 대학을 뺀 모든 대학이, 전국의 모든 대학이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볼 수 있고, 그 가운데는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도 대부분 다 추가 모집을 공지해서 실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 또는 임원에 대한 부분들은 전년도보다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동국대나 홍익대 위쪽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뭐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등등등의 학교들은 추가 모집의 인원이 발생이 되어져도 그걸 추가 모집으로 넘기지 않죠. 넘기지 않고 그게 그대로 두면 2년 후에는 정시 모집 인원에 그것이 편입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인원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하이퍼리뷰에서는 요번에 그 추가 모집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방문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